통신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 샤논의 정보 이론이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샤논의 기본적으로 디지털화하는데 기초가 되는 그 샘플링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디지털 신호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의 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량만큼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표현 방식 자체는 이제 그 실제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보다 더 많은 데이터량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실제 정보량만큼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즉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보다 압축을 해서 그 정보량을 작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이제 노이즈레스 소스 코딩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전송로의 조건이 주어지면, 여기서 전송로의 조건이라는 건 그 전송로로 전송할 수 있는 그 신호의 대역폭, 그러니까 주파수의 범위죠.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20MHz의 채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채널을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뭐 40MHz 또는 80MHz, 160MHz, 최근에 나온 표준 같은 경우 이제 320MHz까지 붙여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G LTE 같은 경우도 기본 채널이 20MHz,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100MHz의 채널을 쓴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쓰는 그 모바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할 땐 그런 식으로 그 대역의 폭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마치 차선의 폭이 정해지듯이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규정된 채널의 대역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을 통해서 신호를 수신을 했을 때 그 수신 신호의 파워 대비 그 수신 회로에 나타나는 잡음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비율을 하기로는 뭐 도로로 따졌을 때 도로의 차선 폭, 한 차선을 통해서 다닐 수 있는 차선의 폭과 그 다음에 그 도로의 상태, 그 거침없이 달릴 수 있도록 매끈하느냐, 아니면 포장이 잘 안 돼 있어서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굴곡이 심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잡음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 출력 파워, 그것을 이제 송신 신호의 송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신호의 파워로 이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가 파워가 클수록 더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선을 통해서 더 많은 차량이 흘러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굴곡이 있거나 또는 포장이 잘 안 돼 있어서 울퉁불퉁하다면 그만큼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빨리 달리지 못하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날 수 있다. 결국은 거기서 이제 속도에 제한이 생기는 거죠. 전송 속도에.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렇게 비유를 했었어요. 그죠? 어쨌든 그런 채널에 대한 용량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론적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와 실제 전송을 할 때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그 이론적인 거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 이론적인 것에 아직 접근을 못했고, 그 속도에 가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류는 발생한단 말이에요. 에러는. 왜 그러냐면 이제 노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수신 측에서 수신을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1과 0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샤논의 채널 그 코딩, 즉 채널 부호화의 원리죠. 그래서 그 채널 부호화의 원리에서는 채널이 주어졌을 때, 아까 그 채널 용량의 만큼의 그 채널이 주어졌을 때 그 보내는 그 데이터의 속도가, 여기서 데이터의 속도는 이제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정보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그 주어진 채널의 용량보다 작기만 하다면, 즉 내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가 그 채널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쨌든 그 채널의 최대 전송, 이론적인 전송 속도가 있으니까 거기에만 맞는다면 어떻게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다 오류가 무한히 제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부호화 방법이 있다. 즉 부호화를 시켜서 수신 측에서 어떻게든 다시 복원해서 원래의 신호를 100% 오류가 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호화 방식이 있다. 그것이 이제 채널 부호화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그 샤논의 다양한 그 원리가 결국은 이제 정보통신에 있어서 어떤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궁금한 사항이? 이제 지금 이제 막 6G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느린 건가요?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발전하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발전의 속도에는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 이게 도입을 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성장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숙이 되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포화가 되거든요. 대략 이런 식으로 S자 커브를 이루는데요. 통신 기술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한 요쯤 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미리미리 그냥 약간 아예 확실하게 발전을 시켜놓고 네네.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너무 단계별로 그렇게 하는 어. 것보다 미리 끝을 내놓으면.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디어라는 것이 항상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면 가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연구라고 부르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저 목표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저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샤난의 그 한계가 저 맨 꼭대기라고 하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010년대까지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그게 이 시기죠. 이 시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성숙이 된 편이고요. 이제 그 한계까지 가는데 남은 게 얼마 없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조금을 메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 가능성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모래밭에 뭐 금을 뿌려놓고 동전을 뿌려놓고 찾는다. 처음에 많을 때는 빨리빨리 죽잖아요. 근데 몇 개 안 남으면 그거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에는 또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는 하드웨어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죠. 뭐 하드웨어적으로 따라오더라도 그것이 비용이 감당할 만하지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인생 최고의 휴대폰을 만났는데 이건 더 이상 뭐 10년, 20년 동안 바꾸지 않고 쓸만한 최고 성능의 휴대폰을 만났는데 5천만 원 내라 그러면 사겠어요? 그래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다면 산 다음에 한 10년 뒤에 더 비싸게 재팔면 되지 않아요? 아니죠. 10년 뒤에는 그런 휴대폰들이 500만 원도 안 할 텐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아니죠. 그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을 수가 없는 게, 그 전 세계밖에 하나밖에 없는 휴대폰을 누가 쓰겠어요? 아무도 안 쓰지. 왜? 그거랑 통화를 할 사람이 없는데. 통신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그 어떤 시장이 성숙해야 되는, 기술이 성숙해야 되는 것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 입체 TV, 3D TV라고 그러죠. 가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그거 아무도 안 쓰죠. 예. 기술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쓸모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사장되기도 하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제가 KT에 있을 때 ISDN이라고 하는 전화망을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신망 체계를 연구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인터넷이 나오면서 쓸모가 없으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도달하는 데까지의 뭐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용적인 한계도 있고, 또 실제 상용화했을 때 그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4K TV도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뭐 4K TV가 기본적으로 사면 다 4K죠, 그죠? UHD TV란 말이야. 그런데 방송 시대로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죠, 사람들이. 예, 그런 것들. 그럼 굳이 약간 4K 담아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올라오는 게 전부입니다. 네, 그 정도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4K TV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비싸게 개발해서 팔아봐야 예, 안 팔린다 이거죠. 또 8K TV, 뭐 16K TV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들 있죠. 예, 뭐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임계점에 달하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빈 틈을 계속 발전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6G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5G도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이 실제 그 현실적으로 사용할 만하냐는 기술과는 또 별개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5G에 그 30GHz예요. 대략 한 27GHz에서 30GHz. 그 사이 우리가 그거를 이제 파장으로 따지면 이제 1cm 정도 되기 때문에 밀리미터 파라고 하는데 밀리미터 파를 사용하는 5G가 처음에 5G 도입이 될 때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말 그때는 그게 환상의 기술일 거다. 이게 킬러다. 그러니까 이거면 다 죽었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그랬는데 지금 안 쓰죠. 왜? 실질적으로 실용 환경에서 사용 불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그 주파수 그 전자파는 파장이 짧아지면 이거 전자파뿐만 아니고 음파도 마찬가지인데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이 잘 안 돼요. 회절이라는 건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그 뒤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게 회절인데 주파수가 높아져서 파장이 짧아지면 회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가다가 전파가 가로막혀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이 아까 얘기한 30GHz가 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통화가 끊겨요. 회절이 안 돼서. 주파수가 낮을 때 보통 3GHz역 지금은 3GHz역을 쓰는데 5G 같은 경우에 사람이 지나간다 그래서 통화가 끊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30GHz가 되면 끊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누가 쓰겠어? 그러려면 거기에 또 대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뭐 기지국 개수를 더 늘려서 그런 음영을 없앤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투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죠.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안 그러려면 그걸 감당을 하려면 결국은 통신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지불하고 쓰려고 하지 않겠죠. 왜? 5G 그냥 기존 것만으로도 그냥 그럭저럭 쓰고 있는데 뭐 그것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데이터가 조금 느리다고 그래서 뭐 유튜브를 못 봐요. 뭐 사실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속도가 느려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뭐 요구되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나가 봅시다. 이제 어떤 통신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다량 효율성, 뭐 TDM이라든가 FDM 이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신 TDM이 개발됐는데 이 전신 TDM은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하는 디지털 TDM은 아니죠. 물론 전신 자체가 디지털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이건 그야말로 전신 부호를 TDM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10의 TDM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적용된 것이 이제 이 전화망에서의 TDM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화망도 사실은 이것도 아날로그 TDM이고요. 여기에 와서 이 TDM 개발 이게 이제 디지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이 PCM 이론이 정립되고 나서 그것이 디지털로 전송이 되면서 TDM까지 가기에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는 다양한 디지털 회로들의 개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진공관으로서는 도저히 그러한 회로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그 전력도 많이 소모하고 열도 많이 나고 그 크기도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터가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IC화되고 또 VLS화돼서 아주 집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또 컴퓨터의 발전을 이뤘고 컴퓨터의 발전이 이제 교환기에도 도입이 됐고 뭐 그렇게 되겠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PCM도 이때 이 디지털과 관련돼서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위성이 개발이 됐다. 이 통신위성도 뭐 장거리 통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지구의 반대편까지 통신이 가능하게 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저 개발. 이 레이저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은 아주 빛이 퍼지지 않고 직진하는 빛을 우리가 레이저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사용하는 여기 그 포인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레이저고 최근에는 뭐 무기에도 이제 도입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어떤 하나의 그 단일의 줄기의 빛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레이저라고 하는데 이 레이저가 개발이 됨으로써 이제 광통신이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 레이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매체인 옵티컬 파이버 광 매체죠. 그 유리로 된 광섬유가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레이저와 옵티컬 파이버가 이제 결합이 돼서 광통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 광통신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그 속도가 테라bps 이상급의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죠. 결국은 이 광이라는 것이 주파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략 한 수백 테라헤르츠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주파수가 높다 보니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대역폭도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3GHz역의 지금 5G 통신의 경우에 거기서 쓸 수 있는 대역폭은 그렇게 넓지 않다 이거예요. 3GHz 대역에서 1GHz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역폭을. 그죠? 왜냐하면 3GHz에서 1GHz는 벌써 2GHz 대역으로 가죠. 그럼 2GHz 대역에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차선이 너무 넓어지면 옆에 차선을 침범하게 되니까 안 되고 거기서 쓸 수 있는 주파수 폭은 제한이 돼요. 그러나 광은 수백 테라헤르츠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0.1%만 써도 100GHz죠. 100테라헤르츠만 해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거기는 대역폭이 넓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C는 W 로그 1 플러스 n분의 s에서 이 W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이 채널 용량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광통신이 고속의 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광의 경우에는 광섬유로 지나가는 노이즈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노이즈는 결국은 광이어야 되는데, 빛이어야 되는데 빛의 유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 광섬유는 유리이기 때문에 일단 유리를 피복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일단 외부에서부터 빛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빛이 그 광섬유를 유도돼서 잡음이 될 수 없어요. 전자파도 마찬가지로 유리로 들어올 수 없죠. 유리에는 전자파가 있어봐야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도체가 아니니까. 그런 원리 때문에 이제 광섬유 자체에는 노이즈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다만 그 광신호를 받아서 결국은 전기 신호로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거기 금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신호대 잡음비가 꽤 높아질 수 있다. 광을 씀으로써 그만큼 이제 이 채널 용량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원리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이런 특성을 가지니 이것이 높을 수밖에 없겠군. 채널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겠군.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 TV 같은 경우에는 TV 방송을 이때 개시해서 영상 매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기 라디오가 나온 지 대략 한 20몇 년 만에 TV 방송이 나왔고, 이건 이제 흑백이죠, 흑백. 우리나라에도 TV가 들어온 게 흑백 TV가 대략 한 60년대 초반쯤 들어왔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 KBS에서 이제 TV 방송을 시작한 게 50년대 말인지 60년대 초인지 그쯤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TV를 저희 집에도 어떻게 한 대 구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동네에 TV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방송 자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이제 컬러 TV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디지털 TV로 발전했죠. HD TV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이제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를 가지는 TV가 되겠죠. 이 아날로그 TV, 뭐 흑백이나 컬러나 이것의 해상도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480의 그 해상도를 가지는 아주 잘 봐도 이제 720 곱하기 480 정도의 해상도로 봐주면 잘 봐주는 그런 정도의 해상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한 640 곱하기 뭐 480 정도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더 낮게 보는 사람은 이건 이제 TV 경우에 그렇고 VCR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VCR 보통 테이프가 한 이만한데 여러분들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있나요? 보통 그 뮤직비디오 같은데 가끔 비디오 가게 이런 거 영화나 이런 데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VCR 같은 경우에는 한 320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 아주 더 화질이 안 좋은 그런 정도의 해상도였다고 하죠. 지금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뭐 3820 곱하기 뭐 2160 4K라고 부르죠. 도 나오고 있긴 하죠. 또는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8K 비디오에서 뭐 아이돌 그 영상 공연이나 아니면 뭐 방송 영상 아니면 또 아주 그 초고화질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 또 뭐 스포츠 장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8K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디지털화된 거죠. 이때 아날로그에서 이때부터 디지털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부터 이제 주로 이제 평면 TV를 많이 썼죠. 그 전까지는 이제 배불뚝이 브라운관 CRT라고 하는 그 TV를 썼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아까 언급했던 3TV 어딨나 여기 입체 TV 그 다음에 UHD 4K TV 뭐 이런 것들로 발전해 왔다. 아직까지 뭐 8K TV도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술은 충분히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데 돈이 안 보인다. 돈이. 예. 그걸로 돈 벌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방송이든 아니면 TV 업체든 다 마찬가지야. 이 HDTV 이거는 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때 개발이 한참 됐었는데 이때는 정말 치열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때가 그 기술 발전에 있어서 여기였어요. 여기. 아주 최대한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곡점이면서 화질도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뭐 화면 사이즈도 훨씬 키울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저도 그때 당시였는데 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정말 그 전 세계에서 진짜 HDTV 그러면 엄청나게 흥하는 그런 연구 주제였고 전 세계에서 뭐 발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학술 대회도 많이 하고 그랬어도 뭐 그때는 사실 일본이 주도하던 시기였거든요. 일본이 그 아날로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고화질 TV를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개발하던 시절.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이 디지털 기술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역전이 됐어요. 사실 TV 기술은 처음에는 RCA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RCA가 미국 회사거든요.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전자기술로서 발전한 건 그 전자기술의 발전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으로 넘어갔죠. 주도권이. 그래서 일본에서 HDTV까지도 즉 그 고화질 TV까지도 아날로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던 게 80년대 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88년 올림픽을 했는데 그 올림픽 때 아마 그 시험 방송을 해외로 그 아날로그 방식의 일본 방식의 그 고화질 TV로 시험 방송을 했었을 거예요. 올림픽을. 그런 정도였는데 그게 90년대에 오면서 이제 확 뒤집히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자기술의 이니셔티브가 꺾였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이 상당히 고전을 잃어버린 뭐 몇 년 해가지고 그게 꼭 계기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TV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전자산업에서의 그 위상이라는 건 엄청났거든요. 지금이야 뭐 TV 극 같고 그러지만 요즘 뭐 휴대폰이 그런 전자기술의 어떤 첨단의 그 지표를 나타내는 거였지만 그 당시에는 TV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도로 갔는데 이제 또 제조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또 잘하잖아요. 금방 따라가면서 이제 HDTV도 우리나라가 오히려 주도권을 잡게 됐고 TV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뭐 2000년대부터는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이제 버블을 안 겪고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해서 나갔다면은 미국보다 이제 지금도 앞서 있을까요? 그게 그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일단 자기네가 잘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뭐 장인 정신이라고 보통 그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즘 뭐 그 도장 찍는 기계도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죠? 도장을 이렇게 뭐 기울여줘서 찍는 기계도 있다고 할 만큼 그 과거에 귀착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 그런 성격 자체가 어떤 빠르게 그 변화하는 어떤 세계의 기술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추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최신의 기술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성공을 한 셈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비용도 이제 이미 일본은 선진국이 되면서 임금 체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뭐 제조를 하기에도 이제 제조 산업도 임금이 너무 비싸지니까 제조 산업은 결국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물건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 생산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선진국이 되면서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로 온 거고 이제는 그게 중국으로 가는 거고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뭐 물론 요즘 반도체가 워낙 핫하니까 반도체 뭐 공장 3교대도 좋다 하고 가지만 왜 가면은 10억 보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만 한 3, 4년 전만 해도 제조 산업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소위 3D라고 그러죠. 힘들고 뭐 더럽고 뭐 또 뭐지?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조업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다 중국,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메이저 삼성, LG 다 마찬가지죠. 국내 생산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선 단가가 올라가죠. 임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임금을 줘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경쟁력을 위해서 나가는 수밖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그 제조업이 정말 반도체 때문에 살아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뭐 그 요즘 방산 때문에 또 살아나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걸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그 힘을 못 쓰는 게 결국은 그런 제조업이 다 빠져나가서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공장을 자기네 나라에 짓도록 압박하는 것도 그 제조업을 어떻게든 부활해 보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그런 제조업이 다시 그 미국으로 갔을 때 뭐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갔을 때 그것을 흔쾌히 다니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겠느냐? 그거는 별개죠. 그게 사실 그 동아시아의 좀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워크 에티릭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쥐어짜듯이 근로를 시켜서 근로를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래요. 선진국은 특히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뭐 만연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시키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고 그냥 임금 받았으면 된 거지 뭐 시간 지났으면 된 거지 뭐 그냥 그런 식이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 또 뭐 3교대 같은 근무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특히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방산 무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찍어낸다고 하는 게 결국은 가능한 게 이제 몸 갈아서 다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데는 뭐 주문하면 하세월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사람이 없어요. 제조 시설도 그렇게 이제 결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제조 시설을 많이 못 갖추는 거죠. 그 애플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조는 아니지만 제품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개발은 자기네가 하되
제조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거지. 실제 그 미국에서 제조로 남아 있는 건 아주 정말 뭐 최첨단의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몇몇 그 산업을 제하고는 이제는 뭐 미국도 메이드 인 USA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60년대는 메이드 인 USA가 최고였고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90년대까지도 뭐 거의 그 메이드 인 재팬이 최고였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쳐줬죠.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이 아니고 벌써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최고죠. 어찌 됐건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결국 이제 인터넷의 탄생이죠, 그죠? 인터넷 이전과 인터넷 이후의 세상은 정말로 많이 달라졌죠. 이걸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더넷이라고 하는 랜 기술.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 통신이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단지 나만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누구와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인류의 지성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또 그 보편화된다는 거는 누구나 어떤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과거에는 그러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죠. 뭐 하나를 찾아보려도 뭐 돈을 내고 책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도서관에 가야 된다든지 또는 잡지를 하나를 보려고 해도 뭐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잡지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지만 해외 잡지는 다 뭐 배편이든 항공편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붙여서 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신의 정보를 습득한다는 게 매우 힘든 전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 엄청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기회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뭐 해외 유학을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고급 지식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고 실시간으로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또 그런 개발하는 인력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 인터넷에서 월드와이드웹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웹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연결 이것도 사실은 인터넷의 초기부터 됐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초기에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일 전송이라든가 채팅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CLI 환경에서 명령어로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라는 그런 개념이 상상도 안 됐고 다 모든 것이 명령어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인터넷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웹브라우저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다양한 그 어떤 미디어들, 뭐 이미지, 사운드, 뭐 그래픽, 또 영상, 또 그런 것들을 상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클릭만 하면 바로 다른 자료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엄청난 링크가 있죠.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하나만 해도 다양한 정보를 접속할 수 있는 링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나의 그 지식의 확장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었다. 요즘이야 뭐 검색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검색 또는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금방 찾아볼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어떤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들이 그 nowhere라고 그러죠. nowhere. 뭐 노하우라는 말이 있듯이 nowhere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키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그 웨어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준 그런 아주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신 위성이 이제 또 위성 TV까지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네, 월드 와이드 웹이 뭐 계속해서 지금 인터넷 발전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이동전화가 이때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동전화라는 거는 이동전화라고는 하지만 휴대전화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왜? 배터리도 엄청나게 커야 됐고 전원의 문제가 컸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자체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휴대라는 개념은 생각도 못하고 다 차량에 이제 장착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폰이라고 했죠. 사실은 휴대전화라기보단. 그래서 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좀 돈 있는 집에 차에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길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카폰 안테나였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첫 세대 이동전화였고요. 1세대. 그 다음에 그것도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디지털화된 게 이제 2세대 CDMA라고 하는 디지털 이동통신이 되었고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CDMA라는 게 이제 퀄컴에서 여러분 퀄컴 들어봤죠, 그죠? 퀄컴이라고 뭐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휴대폰의 아주 가장 우수한 그 AP를 만드는 그런 만드는이라기보다 하여튼 그걸 개발한 회사죠. 이 퀄컴이 뭐 뒤에 그 7장에도 나옵니다만 뭐 사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부사장이 이 그 디지털 저쪽에 7장의 그 오류 정정 부호와 관련해서 즉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부호와의 아주 대단한 기술을 만들어낸 비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거기에 이제 부사장으로 계셨는데 어쨌든 이 퀄컴이 CDMA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식의 그 뭐랄까 다중 접속 기술, 그러니까 그 다중화 기술과 관련된 비슷한 기술이라고 그랬죠. 다중화가 있고 다중 접속이 있는데 이 휴대전화 같은 거는 고정된 채널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빈 채널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접속이라고 해요. 다중 접속, 다중화가 아니고 다중화는 딱 고정된 채널을 쓰는 방식. 뭐 예를 들면 방송 채널 같으면 딱 고정된 채널이죠, 그죠? 매일매일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인데 어쨌든 그런 부호화 방식의 CDMA라는 건 코드 디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분할도 아니고 시간 분할도 아니고 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차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코드를 특별한 코드를 그 디지털 신호에다가 같이 섞어서 그 코드를 입혀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 그 똑같은 코드가 있어야만 그 코드를 그 채널을 뽑아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똑같이 쓰고 주파수도 똑같이 쓰는데 코드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코드를 가지고 식별을 하는 거죠. 그거를 마치 주파수가 다른 것을 쓰는 주파수 분할, 시간을 다른 시간을 쓰는 시간 분할이라면 이거는 둘 다 쓰는데 코드가 다른 걸 쓴다. 하여튼 그게 이제 코드 분할 방식인데 이 퀄컴이 그걸 개발했는데 그거를 상용화할 만한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그 뭐랄까 통신사가 없었죠. 통신사가 그걸 상용화해야 그래야 어쨌든 그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하겠다 해가지고 대전에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에트리라는 그 통신 관련 그 기관이 있는데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 디지털 방식의 CDMA 그 휴대전화를 최초로 상용화했어요. 그 전에는 TDMA 방식이었습니다. TDM,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시분할 다중화 다중 접속 방식을 이용해서 그것도 물론 디지털 방식이긴 하지만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CDMA로 최초로 상용한 것이 우리나라고 그 이후의 기술이 이제 뭐 3G까지 이 CDMA가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던 기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우리가 최초에 상용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만큼 기술력을 물론 퀄컴이 원천 개발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최초로 상용화시킨 건 우리나라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정보통신의 그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아주 기폭제가 됐다. 물론 인터넷도 우리나라에 뭐 조기로 들어왔습니다만 이 CDMA가 더 그런 것들이 이제 90년대에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도 90년대쯤 들어왔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에 들어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의 상용화는 90년대 중반 이후 한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IMF 이후에 뭐 정보고속도로라는 걸 주창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그 인터넷의 기술들이 개발이 됐는데 하여튼 그 전에 이미 이 CDMA라고 하는 기술이 먼저 상용화됐고 그것이 이제 통신 기술의 어떤 발전을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통신 기술에 그러니까 IT에 강국했을 때 가장 그 우리나라의 그 효자가 뭐냐 했을 때 저 CDMA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오면서 에트리에서도 그렇고 KT나 이런 그 회사에서 그렇고 뭐 물론 삼성, 뭐 LG 그 당시에는 또 몇몇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런 회사들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쭉 개발해 오면서 이제 통신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기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들을 충분히 축적하고 통신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이제 CDMA까지도 과감하게 퀄컴 기술을 우리가 받아서 상용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거지. 그냥 도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적인 그런 그 뭔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역량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갖췄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그걸 꽃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했지만 그것이 이제 3G까지 해서 여기서도 이제 CDMA라고 하는 기술들을 이제 확장해서 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4G LTE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얘기했던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나 여기에 이어서 이제 2G, 3G에 이어서 4G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드는 게 와이브로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이제 LTE가 또 하나의 진영으로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패했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견제가 있지 않았을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너무 키워주면 안 돼.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뭐 거기가 뭔데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5G로 넘어왔고요. 이제 뭐 6G도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G에 대해서는 뭐 말은 있고 개발은 물론 하겠죠. 그러나 그 상용화는 아직도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4G에서 5G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장밋빛 그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별거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4G 잘 쓰고 있던 사람만 뭐 대역폭을 낮춰가지고 잘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6G에 대한 뭐 일반인들의 의구심도 당연히 이제 이제 한 번 속았지 두 번은 안 속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게 도입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때 당시에 5G는 어떤 명분을 가졌냐면 세계 최초 5G 서비스 이걸 명분으로 해서 아주 서두르고 아주 빠르게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뭐 그러나 세계 최초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 않기 때문에 마치 뭐 올림픽 개최했다고 뭐 대단한 나라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하고요.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시면 쭉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무선랜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90년대. 그래서 이제 이더넷과 같은 유선랜뿐만 아니고 무선으로도 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세대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무선랜은 요거는 대략 한 11메가bps 그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뭐 낮은 거는 2메가bps부터 있었고 최대가 11메가bps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와이파이 이것이 뭐 여기 보면 5, 6, 7 막 이렇게 나가고 있죠. 세대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와이파이 6나 7일 텐데 7은 아직까지는 조금 초기 단계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 와이파이 요 마크에 보면 이게 6이나 7이라고 뜨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세대를 나타내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이게 와이파이 마크에 보시면 보이죠? 도 있고, 5는 꽤 오래된 거고 지금 아마 6가 제일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일 거고요. 7은 아주 뭐 첨단 기기 아니면 예를 들면 작년에서부터 나온 기기들이 이제 7을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저도 그 재작년에 산 거라 7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합니다.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도 여기 보시면 그 하나의 그 빛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갔냐? 광통신. 이것도 보면 이제 광전송이 WDM으로 발전합니다. WDM이라는 건 이건 웨이브랜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이에요. WDM이죠. 그러니까 FDM과 비슷한 거예요. W라는 게 이제 웨이브랜스 즉 파장이라는 걸 뜻하니까 다른 파장을 쓴다는 거고
파장이 다르다는 건 결국은 주파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주파수와 파장 관계의 역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색깔의 빛을 쓰는 거지. 물론 다 적외선인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광통신하는 그 레이저는 우리가 보는 그 레이저 포인터처럼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적외선에도 파장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서로 다른 파장들의 주파수를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렌스 디비전 멀티플렉싱. 이렇게 함으로써 더 하나의 그 광섬 위에 여러 개의 채널의 광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 거다. 이게 효율성의 문제죠. 네,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등등입니다. 어이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 좀 쉬었다가 합시다.